근데 한번 해. 그래도 할 수 없어. 마지막에 지금 올라와. 무제한 토론이 명백히 가능한 안건이다. 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와라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합의만 하면 자꾸 뒤집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국회를 운영합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라톤 밤샘 논의를 해서라도 여야 3당이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사흘의 운명의 시간을 줬습니다. 박정희 교수님. 네. 문 의장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이제 당연한 지시 같은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문희상 의장님도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17일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법안들도 있지만 선거법이 17일 날 그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들의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합의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예측하자면은 17일까지 이 원내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방안이? 기존에 있던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요. 법이 바뀌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해서 조정해서 이제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일부 지역일 뿐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선거법이라든가 선거구 획정, 지역구 획정하는 것을 거의 2월 달에도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예산 부수 법안에 민생 법안 처리하는데 합의를 했다가 이제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때처럼 또 임시국회 회기 관련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한국당의 전략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그 어떤 통과를 못 시키게 함으로써 연기시킴으로써 결국 기존에 있는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어제 이제 임시국회 본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부수 법안, 그다음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의 기간 이걸 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을 상정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법이 사실은 4+1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선거법을 상정할 수도 없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뭘 했냐면 보통 이제 안건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데. 회기 문제에 대해서 아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 임시국회가 한번 열리면 30일 기간을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임시국회 기간은 어떤 면에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번 임시국회는 그 여당에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주로 살라미 이제 임시국회라고 해서 한 4일짜리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버스터를 어떤 임시국회 때 하면 그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그 다음 임시국회 때는 그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 때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하면 다음 임시국회 때는 선거법을 그냥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전략을 쓴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결정적으로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수적으로 좀 몰아붙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나머지 이제 이 당들 간의 선거법 문제에 대한 이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사실 합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어제 본회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 회기를 갖고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쪽에서는 이 회기 안건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할 수 있다라는 논쟁이 있는데 만약 이게 허용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통 임시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회기와 관련된 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통과시키는 건데요. 이걸 필리버스터 해버리면 그냥 그 앞으로 한 30일 임시국회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여야 간에 정말 대결이 심각하다 생각이 들면 여기서부터 필리버스터 해버리면 아마 국회는 영원히 아마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허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하는 것이고, 이거를 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그러면 못하게 한다. 예.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를 그냥 무기명 투표로 하자.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자. 네. 무기명 투표는 뭐냐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또 이것도 시간 끌기 전략에 시간 끌기가 아니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안 나와버리면 뒤에 사람이 투표를 못해요. 전자투표와 달리. 그러니까 네. 모든 지금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동원돼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하여튼 연기시키겠자 하는 야당의 전략이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네. 한국당의 이런 전략에 민주당이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이죠. 예. 이런 전략을 아마 제가 봤을 때 생각하신 분은 나중에 저기 옛날에 나경원 대표도 표창장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자면은 앞으로 어떤 국회도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어떤 입법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논란거리가 된다면은 차후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도 아마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전략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기습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벌어주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 네. 4+1이 지금 선거법 부분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오히려 이 4+1 협상을 좀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는 좀 시간을 벌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선거법 협상에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을 또 벌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기습을 당했지만 과히 나쁘지 않은 기습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박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3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물밑 협상, 밤샘, 이런 게 하게 되면 합의는 가능할까요? 3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합의 가능성은 조금 예전보다는 간극이 좀 좁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번 선거법이 보면 처음에 출발한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4+1에서 민주당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비례를 높아져 버리면 네. 실제로 이제 제1당의 어떤 득표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250에 50으로 일단 줄어들었어요. 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50의 의석에 대해서는 50% 연동률로 하는 걸 됐는데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문제는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못 갖는 거예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즉 거대 양당이 어쩌면 비례에서 한 석도 못 갖고 그다음에 정의당이나 이런 당들이 비례 의석을 꽤 많이 갖는 걸로 나오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면 우리가 지금 비례를 아무도 공천 못하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석표율 같은 걸 도입하게 되면 네. 중진들이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비례 의석을 50석을 반으로 잘라서 네. 25석은 그냥 현행대로 하고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자. 이런 안을 민주당에서 제시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의석수가 정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당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 그 비례대표 연동률을 하는 의석을 20석까지 줄이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협상안이 나온 거고 어제 사실은 이 민주당 의총에서도 자,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 하는 안들도 이미 제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나머지 당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죽어도 못한다 우리는. 네. 이렇게 되면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선거법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출발할 때는 참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출발했지만 지금은 각 당의 어떤 생존 전략에 따라서 완전히 누더기 입법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각 당의 이익, 이권, 이거가 이 국회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네요.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세계사적으로 이런 선거법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 호남 의석 하나도 안 줄인다. 이거는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 지금 그 연동형이 약 50% 해야 된다. 이거는 거기고 또 중진들은 석패율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석패율 제도가 되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전국구로 해서 석패율로 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득표율은 높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해서 석표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각 당의 중진들이 그걸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선거법이냐, 내가 찍었는데 누가 될지도 모르는 선거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저희 계속 선거법 4+1 협의체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캡이라는 그런 듣도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서 30%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캡을 씌우겠다고 합니다. 선거제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거예요. 이건 받을 수가 없죠. 네. 반발이 엄청납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협의를 이렇게 잘 해오다가 갑자기 캡, 그러니까 상한을 주자 의석수에 연동되는 이걸 이제 캡이라고 해가지고 제안을 둔 건데 뭐 마음을 바뀐 이유는 알겠어요. 민주당에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네, 현실인 거죠. 현실인 건데요. 저는 뭐 이게 제가 전공자인데 이 전제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좋은 제도, 올바른 제도는 없다. 그 상황적 논리로서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정치 제도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연동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양당제의 폐해에 의해서 극단적 싸움이 되니까 다당제, 그다음에 이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정당들이 과도하게 손해를 본다면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또 한편으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 군소정당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비판할 분이 자한당이 아닌 황교안 대표라는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금 협상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선거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자기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로텐더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협상과 룰인데 이것을 이념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데서 굉장히 이분이 막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걷어내고 분명히 이거는 협상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법을 협상을 해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물밑 협상을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소정당들은 과도한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이라도 의석을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들의 원칙이 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판을 깨는 것 자체가 현재 이제까지 진행된 논의들을 깨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전부 다 조금씩 양보하고 협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산안 통과되고 이렇게 한 게 4+1 협의체를 가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런 예산안들이 통과가 되니까 선거법 앞에서 이런 4+ 협의체를 균열을 게 만드는 이 안을 민주당에서 다시 제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신뢰성이 예산안 부분은 그렇죠. 예산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막지 않은 이유는 예산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고요. 국회에서 하는 것은 많아야 1조, 2조 정도의 가감의 차원입니다. 국가 전체 틀을 흔든다 이런 거는 과도한 표현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진행된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거법 문제만큼은 각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한국 정치가 이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기반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국 정당화를 이루어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을 대다수로 반영을 하려면 비례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익 대표의 문제에서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못합니다. 노동계, 농민, 또 한편으로 기업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하려면 당연히 각 거대 정당들도 비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각 거대 정당들이 이 이익적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순기능적 측면에서의 비례를 각 거대 정당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가 지역구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버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 이걸 패스트트랙 올린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공수처가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선거법이 보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선거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이 대통령제하에서 집권 여당이 스스로 과반 의석을 포기하는 정책, 이거 선거법을 낸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여당이 비례대표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4+1이라는 굉장히 불법적인 어떤 연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본인들한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뒤를 발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원점을 돌릴 필요가 있다. 자, 원점을 돌린 건 뭐냐면 결국은 국회 운영은 양당이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책임감 있는 1당과 2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가 책임지고 끌어가야 됩니다. 그게 국회 운영의 정신이에요. 네. 문제는 이게 그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이 흔들어버리면 꼬리가 몸통 흔들어버리면 이 국회가 정말 이거는 순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정말 1당과 2당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정말 합의안을 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큰 대의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입법 청부업자라는 비난까지 하면서 성토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시죠. 공천 세습 위한 아빠 찬스 온 국민이 규탄한다. 문희상은 공천 세습 온 국민이 반대한다.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무슨 아버지 얘기를 뒤먹거리면서 하는 건 웃기고요. 아버님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가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방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박 교수님,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건가 봐요. 네, 뭐 출마하는 건 자기 자유죠. 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제 출마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아버지 지역구를 그대로 받아서 출마를 하는 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분이 출마하겠다는 것은 이분의 그 개인의 자유인 거고요. 네. 이분을 공천을 주는 것도 민주당의 문제인데 이분이 과연 이렇게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격과 그다음에 훌륭한 일을 할 만큼의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분이 경선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가라는가 이런 것들을 네. 진행하는 것은 향후에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은 사실은 나중에 불공정했다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이 문희상 의장님이 국회 여야 극한적 상황에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좀 지금 공격을 당하는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문 밖으로 막 큰 소리가 들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을 몰아세우는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뭐 문희상 의장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소신도 그렇고 국회의장이 되면 원래 무소속으로 당적을 이제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관례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희상 의장이 예전에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당 편을 많이 드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사실인데 그때 사보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사보임을 인정을 해준 게 있고 이번에 예산안 처리도 보면 굉장히 어떤 여당 편에 서서 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왜 문희상 의장이 좀 중립적인 차원을 넘어서 여당 편을 많이 드느냐. 그게 결국 이제 아들 공천 문제와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요. 예전에 이제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실 때 당시에 테러 방지법 관련돼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아시겠지만 197시간인가요?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당시에 여당 같은 경우에 이제 정의화 의장이 소속된 당이었죠. 여당이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반대를 하고 이걸 제안해달라고 정의화 의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정의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 또한 권리다. 즉 이것 또한 들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필리버스터 완전히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그 사이에 물밑에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즉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문희상 의장이 얼마만큼 중립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야당도 명분을 가지고 있고 여당도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야당이 저렇게 공격하는 거는 문 의장이 좀 더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이제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문희상 의장이 이번 국회를 끝으로 이제 정계 은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남겼던 많은 저는 족적도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에 기여했고 의회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